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 전남 지역 당선인들을 만나서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각오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서구을 양향자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양향자 당선인께서는 이제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임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또 네. 20대 총선이니까 4년 전이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영 7호였던가요? 네. 7호영님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때 정치할 뜻이 있으셨어요? 없었죠. 전혀 없으셨어요. 정치인과 언론에는 우리 세상에 별로 불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불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모습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나 이제 저도 호남 출신으로서 민주당을 보면 유능하지도 않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싸움만 하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저런가 그리고 정말 GRDF에 전혀 일도 도움 안 되는 저 부류는 없어져야 될 부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 정도였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상무로 계셨잖아요. 쭉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꿈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무 위에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직을 꿈꿔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정치인으로서 어떤 직을 정해놓고 제가 가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삼성에서도 어떤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어떤 쓰임이 가장 저의 이 가치가 발현되는 쓰임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연구원 보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술로 우리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반도체 기술로 세계의 무대를 장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기술로 연구 임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어떤 직보다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 기술을 배우고 기술로 같이 실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학업과 또 일과 또 결혼, 육아 또 부모님까지 함께 이렇게 모시면서 참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그 28년 만에 제가 연구임원이 됐었는데요. 다들 상상도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호남 출신의 여성의 또 고졸 출신의 그것도 여상의 그런 출신의 벽, 또 성별의 벽, 지역의 벽, 또 학벌의 벽 그런 벽을 넘어서 임원이 됐고 또 그것도 발탁이 됐어요. 굉장히 남들보다 좀 빨리 임원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을 수 없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신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 과정들이 꼭 마치 기획해 놓은 것처럼 되고 나니까 기획해 놓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겠죠. 뭐 그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정말 이제 상무까지도 가셨고 또 집안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그 후보이셨죠? 후보 그때는 당대표. 당대표께서 이제 콜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본인도 하셨잖아요. 네. 자, 결정적으로 반전 네.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문재인 의원실입니다 하고 메일이 처음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이 인생의 대반전에는 약간 묘한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 메일 제목에서 약간 이상한 조짐을 좀 느꼈어요. 그때가 만 48세였지만 49세, 내년이면 이제 50세가 되는 어떤 시기여서 50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사실 고민스러운 시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는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거리가 전혀 관계도 없고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생각도 없고 정말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정치 그 영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셔요. 근데 그때 영입 때 뭐 비례대표를 준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전혀 모르는데 왜 저를 영입하고자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호남의 지지를 다시 돌려야 하는, 다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민주당의 그 절박함과 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 후보로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호남 출신인, 여성 출신인, 또 기업 출신, 경제 분야의 출신인 제가 그야말로 필요하고, 그때 말씀이 정치적 컨텐츠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컨텐츠 백그라운드. 예. 네, 그러니까 정치적 상품이 가장 뛰어나셨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님을 만나고 운명적으로 이 길이 제 길이구나라고 운명적인 걸 느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께서 저보고 이제 꿈을 이루셨는데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별을 달았다라는 건데, 글로벌 그것도 첨단 기업에 별을 달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시냐, 꿈이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내가 30년 입사 30주년이었는데 그 해가 입사 30년 이후 30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사실은 그런 가치를 후배들에게 저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경험 나눔을 하면서 내가 겪어왔던 그런 고통에 대물림은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후배들 육성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라라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들자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저를 영입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남편이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반대 표시인데. 근데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당신은 절대 인생에 정치가 없다. 사주에 정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도 이제 그때 대통령을 만나고 마음을 열어줬죠. 해도 되겠다. 이 사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그때 대표시라면 당신이 동지로서 정치를 해도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사실 우리 양양자 당선인께서는 이번에 첫 국회의원이 되시지만 4년 전 그런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영입이 됐었고, 또 당 최고위원까지 역임을 하셔서 늘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맞는데, 이번 총선 결과 우리 지역민들이 지지해준 이유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그 코로나19 위기가 상당히 민주당과 우리 정부와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우리 정부의 방역 체계라든지 그런 능력을 판단해 주셨던 것 같고,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경제 위기도 민주당이 좀 해결해달라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었던 것 같고, 첫 번째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대통령, 호남이 만든 대통령, 그 4년 전에 반문정서와 호남 홀대론, 근거 없는 호남 홀대론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줬던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우리 호남인들의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저를 보면 4년 전에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분들이 낙선하면 뭐 다시 뭐 서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낙선했음에도 바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그것도 막강한 상대를 그렇죠. 이기고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으로서 또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지도부에 입성해서, 그것도 원외 지도부였지 않습니까? 지도부에 입성해서 대선 승리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끌어낸 지도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또 그 임기가 끝나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서 또 임명이 돼서 글로벌 첨단 기업의 조직 문화, 일하는 방법, 또 그런 DNA를 공직에도 이식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임명을 했는데,
1년 가까운 시간 공직자들의 어떤 그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적극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기술로 제가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의 공직자 10,000명 정도 그리고 외부의 지자체 공직자들 10,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면서 저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했죠. 행정 경험도 되지만 그 공직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갖춰져 있죠.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전국 정치적 네트워크 플러스 뭐 장관에서부터 지자체까지 전국적인 정부 네트워크가 또 갖춰져 있어서 또 우리 저 대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대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청와대 분들도 네트워크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돼 있던 것 같고 그런 좋은 경험과 또 저한테는 압축 성장의 기회였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또 그 반도체 소재 규제 세 가지 소재 규제로 일본의 경제 침략 위기가 왔었죠. 그때 이제 30년 제가 현장에서 반도체를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플로린 폴리미드, EVPR, 뭐 HF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께서 당당한 외교 기조를 잡을 수 있는 역할을 그래도 작은 역할을 제가 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지역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업, 정당, 국정, 행정, 외교까지 이제 실력의 경험을 더한 양양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높은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임과 또 무거운 어떤 앞으로 그 기대와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양자 당선인은 초선이시지만 네.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이제 좀 상황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는데 자 21대 국회에 들어가셔서 네.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법안, 일, 또 정책 이게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1호 법안이냐 2호 법안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산업 경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실 광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광주 경제의 낙후를 극복하는데 이제 모든 역량을 제가 쏟아붓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법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병행해서 제가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을 마련하려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의 도덕심과 선의에 기대서 5.18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5.18 40주년을 맞아서 40년의 어떤 그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5.18 민주화 정신의 가치를 그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망언을 일삼는 이런 자들은 광주의 딸로서 가혹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 전두환을 포함해서 지만원 포함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바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 왜곡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주의 당선인 모두가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광주의 1호 법안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공약도 냈고요. 우리 광주는 미래차 전진 기지로 가야 하는데 그 미래차 R&D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광주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그것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산단 대개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천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산단 대개조에 광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2020년 올해 광주는 경제 자유구역 지역으로 선정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지원기관, 교육기관도 충분합니다. AI 융합 클러스터, 그다음에 스마트 산단, 또 에너지 산단 해서 미래차 전진기지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200명 정도 배출할 수 있는 AI 관련 대학원이 또 지스트에 신설되었고 또 종합대학도 있고 이제는 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까지 산업 생태 구축이 필요하고 그래야 요식업, 문화체육, 관광까지도 광주가 산업과 문화가 함께 융성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전장산업과 배터리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만 미래차 전진기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이제 지금은 대기업이지만 그런 전장 그리고 배터리 클러스터도 함께 그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은 그 산업에 30년 있었던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음 주신 만큼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양자 당선인이 갖고 있는 초심 늘 간직하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